우리는 오랫동안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전쟁이 나도, 금융위기가 와도, 통화가치가 흔들려도 결국 금은 남는다고 말해왔죠. 그런데 최근 거론되는 한 사건은 이 믿음의 정면으로 칼을 꽂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자산 동결, 그리고 비트코인 66만 개라는 숫자로 상징되는 새로운 전쟁 방식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금은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국 중앙은행 체계에 보관된 베네수엘라에 금이 동결되었다는 대목은 시장 참여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금 자체의 본질이 바뀐 게 아닙니다. 문제는 보관의 구조입니다. 금이 금고 안에 있어도 그 금고의 열쇠가 내 것이 아니라면 그 순간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승인받아야 쓰는 자산이 됩니다. 이 구조적 취약성은 금 투자에서 우리가 그동안 일부러 외면해왔던 리스크입니다. 반면 비트코인 쪽에서는 정반대의 서사가 강화됩니다. 정전, 사이버전, 인터넷 차단 같은 전술이 단순히 군사적 목적을 넘어 디지털 자산의 이동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론됩니다. 특히 하드월렛이 확보되는 순간 개인 키를 둘러싼 인간 네트워크와 보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오늘 당장 판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 자산의 프리미엄은 재평가됩니다. 그렇다면 금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안전자산 수요 하나로만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금은 여전히 강한 자산이지만 그 강함은 정치, 외교, 금융 인프라의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둘째, 금 투자에는 이제 보관 위치와 접근 권한이라는 변수가 필수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셋째, 금이 오를수록 오히려 우리는 출구 전략을 더 냉정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상승장은 달콤하지만 구조적 위험은 상승장 속에서 더 잘 숨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서사는 한마디로 자산을 겨냥한 작전입니다. 통상 정권 붕괴나 지도자 체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군사 정치적 목적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는 순서가 바뀝니다. 먼저 시행된 것이 특공대가 아니라 사이버전이고 그 출발점이 정전이었다는 주장이 나오죠. 정전은 방공망과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전술로도 설명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터넷이 끊기면 거래소, 지갑, 전송 자체가 막힙니다. 즉, 그 순간 자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시간창을 만드는 거죠. 이건 기존 금융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전쟁 방식입니다. 금은 트럭에 실어 옮길 수 있지만 디지털 자산은 네트워크가 생명입니다. 네트워크를 끊는 순간 자산의 이동성도 잠시 멈춥니다. 여기서 하드월렛이 등장합니다. 하드월렛은 흔히 내가 직접 소유하는 완전한 자기 통제의 상징처럼 소비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반대로 말합니다. 하드월렛을 확보하는 순간 개인 키를 둘러싼 인간 네트워크와 보안 설계가 뚫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멀티키 구조, 즉 여러 사람이 동시에 승인해야 열리는 구조는 오히려 누가 키맨인가를 특정하면 압박의 지점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휴민티, 인적 네트워크가 결합하면 개인 키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바뀝니다. 투자자가 여기서 읽어야 할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자산의 안전은 암호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결국 권력과 정보, 그리고 인간이 개입하는 순간 방어벽은 흔들립니다. 그럼 66만 개라는 숫자는 왜 시장을 흔듭니까? 숫자 자체가 확정적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국가 단위의 자산 이전 가능성입니다. 만약 특정 국가가 디지털 자산을 대량으로 확보해 재무부 지갑으로 옮겼다는 인식이 퍼지면 그건 단순한 몰수 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금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금은 중앙은행과 국가가 보유하는 대표 자산이지만 동시에 동결이라는 정치적 리스크를 떠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지만 제재와 동결의 논리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서사가 강화됩니다.
여기서 금 투자자의 결론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금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금의 강점만 보지 말고 금의 권력 의존도를 함께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 가격이 강하게 오르는 구간일수록 우리는 목표가와 분할 매도, 보관 방식, 통화 해지까지 포함한 출구 전략을 더 촘촘히 짜야 합니다. 핵심은 패권의 도구가 바뀌는 중이라는 겁니다. 과거 패권 전쟁은 군사력과 무역로, 그리고 원유 가격 통제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바로 화폐 체계입니다. 달러는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결제망, 제재, 자산 동결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원유는 그 시스템의 실물 기반을 제공하는 혈관이죠. 이 혈관이 끊기면 산업이 얼어붙고 난방이 멈추고 물가가 폭발합니다. 즉, 에너지는 여전히 가장 원초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란이 등장합니다. 이란은 경제 제재로 인해 에너지를 팔아도 결제와 송금이 막히는 상황을 겪어왔고, 그래서 팔리지 않거나 제대로 갚받지 못하는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저장해야 하는 유인이 생깁니다. 그때 거론되는 방식이 바로 채굴입니다. 남아도는 천연가스와 전력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그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축적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수치가 정확한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받아들이는 건 에너지 비트코인이라는 변환 경로가 국가 단위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자, 그럼 왜 사우디까지 이어지느냐?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달러 기반 석유 결제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일부라도 다른 통화로 결제를 시도하거나 중국과의 에너지 거래에서 새로운 결제 방식을 확대한다면 그 순간 달러 패권의 균열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 균열을 막기 위해 에너지 공급망을 더 강하게 관리하려는 유인이 커집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같은 제재 국가에서 체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거기에 묶여있던 에너지 자산과 더불어 축적된 디지털 자산까지 법적 프레임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서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금 투자자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금은 여전히 국제적 신뢰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국가 간 힘의 관계에 의해 해석되는 자산입니다. 즉, 금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도 정치적 리스크 프리미엄과 동결 리스크가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 수요가 금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뛰지만 그 안전의 전제 조건이 흔들리면 그 상승은 어느 순간 급격한 재평가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 투자에서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하나는 가격 추세에 따른 매매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보관과 접근권, 즉 실제 통제력에 대한 점검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은 금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전의 정의가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에너지와 화폐,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하나의 패권 도구로 결합되면서 금의 역할이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연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입니다.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 금의 기회 비용이 낮아지고 금은 자연스럽게 빛을 봅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전쟁, 제재, 공급망 충격은 현금의 신뢰를 흔들고 금으로 자금을 이동시키죠. 셋째, 중앙은행과 기관의 현물 수요입니다. 특히 국가 단위의 금 매입은 시장의 심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한 공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는 네 번째 연료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동결 리스크의 역설입니다. 금이 안전하다고 믿을수록, 그리고 그 금이 해외 보관, 국제 결제, 인프라에 의존할수록 특정 상황에서는 그 안전이 승인이라는 조건에 묶일 수 있다는 깨달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역설은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안 심리를 자극해 금 가격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을 보유하는 방식, 그리고 대체 자산에 대한 탐색을 촉진합니다. 즉, 금이 오르는데도 금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위험 신호는 무엇일까요? 저는 금 투자자에게
다음 5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달러 유동성의 방향입니다. 연준의 긴축이 재가동되거나 시장의 달러 부족이 심해지면 금은 안전이 아니라 현금화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질 금리의 급반등입니다. 금은 이야기가 아니라 금리로 꺾일 때가 많습니다. 셋째, 프리미엄의 왜곡입니다. 현물 프리미엄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면 수요가 과열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중앙은행 매입의 변화입니다. 매입이 둔화되면 시장의 바닥이 얇아집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데 보관 리스크에 대한 규제 제재 뉴스입니다. 특정 국가의 자산 동결, 결제망 차단, 금 보관처의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금은 가격이 오르는 동시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최악의 조합이죠. 그래서 지금 금 투자 전략은 단순히 더 오를까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신호에서 분할로 줄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상승장에서 가장 큰 실수는 목표 없이 들고 가다가 방향이 꺾였을 때 출구가 막히는 것입니다. 저는 금을 보유하되 반드시 3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목표가 분할 매도, 그리고 보관의 분산입니다. 내 손에 쥔 통제력을 높일수록 금은 다시 진짜 안전자산에 가까워집니다. 금의 강점은 이미 검증된 역사와 보편성입니다. 국경을 넘어도 인정받고 정부가 바뀌어도 가치의 언어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비교적 낮고 포트폴리오 해지 자산으로서의 기능이 안정적입니다. 반면 금의 약점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죠. 보관과 접근권의 문제입니다. 내 손에 든 실물금이 아니라면 금은 국제금융 인프라와 정치적 힘의 관계 위에 놓입니다. 동결, 제재, 보관처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반대의 특성을 갖습니다. 강점은 이동성과 통제의 서사입니다. 제재 국가, 고인플레이션 국가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채택되는 이유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통화 시스템이 무너질 때, 국가가 내 자산을 멈출 때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죠. 이 기대가 커질수록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정치적 리스크 해지라는 성격을 일부 획득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금과 달리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변동성입니다. 안전자산이라면 위기에서 덜 흔들려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위기에서 더 흔들린 구간이 반복됐습니다. 둘째, 기술과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네트워크, 거래소, 보관 방식, 그리고 법적 지위가 계속 변화합니다. 셋째, 절대 통제라는 신화가 현실과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 단위의 정보력과 인적 네트워크가 개입하면 통제의 서사는 흔들릴 수 있죠. 그럼 투자자는 이 둘을 어떻게 배치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금은 기본 보험입니다.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주는 자산이고 시스템이 흔들릴 때도 가장 먼저 선택받는 자산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정치 통제 리스크에 대한 옵션에 가깝습니다. 확률은 낮지만 특정 시나리오에서 폭발적으로 효용이 커지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대체 관계로 보면 위험하고 역할 분담으로 보면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전 원칙은 2가지입니다. 첫째, 금의 보관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통제권을 높이면 금의 안전성은 다시 강해집니다. 둘째, 비트코인을 고려한다면 비중이 아니라 시나리오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대비하려는 위험이 무엇인지, 그 위험이 현실화될 때 내 자산에서 어떤 구간을 방어할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잊지 마세요.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상승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바뀌는 구간일수록 출구 전략은 더 먼저 세워야 합니다. 첫째, 자산의 안전성을 3가지 층으로 분해해야 합니다. 가격 안전성, 접근 안전성, 그리고 법적 안전성입니다. 금은 가격 안전성에서 강점을 갖습니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급락이 와도 회복력이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접근 안전성과 법적 안전성은 보관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해외 보관, 제3자 수탁, 국제 결제망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동결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접근 안전성의 서사가 강하지만 가격 안전성과 규제 안전성은 변동성이 큽니다. 이 세 층을 분리하면 감정적 논쟁이 끝나고 설계가 시작됩니다. 둘째,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역할은 중심축 플러스 유동성 방패로 고정해야 합니다. 금은 위기의 초입에서 심리를 받쳐주고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 장기적으로 버텨줍니다. 다만 금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보관 방식의 분산입니다. 실물 보유, 국내 수탁, 해외 수탁을 한 곳에 몰아두면 금의 장점이 특정 리스크 하나로 무너집니다. 저는 금을 들고 가더라도 최소한 접근 경로가 2갈래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기에서는 좋은 자산보다 꺼낼 수 있는 자산이 이깁니다. 셋째, 비트코인은 수익 자산이 아니라 시나리오 해지로만 다뤄야 합니다. 즉, 평상시에는 귀찮을 만큼 원칙이 엄격해야 하고 위기 시나리오에서만 의미가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중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는 분할로, 보관은 단일 경로가 아니라 다중 경로로, 그리고 무엇보다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운용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금처럼 들고 가면 불면의 자산이 되고 금을 비트코인처럼 트레이딩하면 사고가 납니다. 자산은 성격에 맞게 써야 합니다. 넷째, 출구 전략은 상승장에서 먼저 적어야 합니다. 금이 오를 때는 누구나 강세론자가 됩니다. 문제는 방향이 꺾이는 순간입니다. 저는 금 투자자에게 목표가를 세 층으로 나누라고 말합니다. 1차는 일부 이익 실현, 2차는 리스크 축소, 3차는 방어 모드 전환입니다. 비트코인은 더 엄격해야 합니다. 손실 제한선이 없으면 시나리오 해지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붕괴의 트리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승자는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답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미래는 한 줄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달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점검 항목은 접근 경로입니다. 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 금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통화로 바꿀 수 있는가? 여기서 막히는 지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금은 자산이 아니라 보관 계약이 됩니다. 해외 수탁, 제3자 보관 혹은 특정 기관의 승인 절차가 길게 붙어 있다면 위기 때 가장 먼저 병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금 보유는 단순히 총량이 아니라 인출과 환전의 동선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선이 짧을수록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법적, 정치적 취약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은 우방이니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산시장에서 우방은 영구 개념이 아닙니다. 제재는 늘 예외 조항을 품고 있고 국제공조는 국익에 따라 바뀝니다. 따라서 금의 보관처와 결제 경로가 특정 국가의 사법권, 제재체계 혹은 정책 변화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건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시스템 리스크 관리입니다. 안전자산이란 좋은 스토리가 아니라 나쁜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권리입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 시나리오입니다. 위기에는 항상 달러가 튀어오르는 국면이 있습니다. 달러 부족이 오면 금도 일시적으로 매도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은 무조건 오른다는 전제는 위험합니다. 금을 보유하되 일정 부분은 현금성 자산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유동성 브릿지라고 부릅니다. 브릿지가 없는 포트폴리오는 금이 올라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급락 구간에서 버틸 힘을 잃습니다. 네 번째는 비트코인 보유자의 착각 점검입니다. 비트코인은 탈출구 서사가 강하지만 위기 때 네트워크, 거래소, 규제, 심리 충격이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언제든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보관의 분산, 하나는 현금화 경로의 다변화입니다. 단일 거래소, 단일 지갑, 단일 국가의 규제 환경에 의존하면
탈출이 아니라 고립이 됩니다. 5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출구 전략을 숫자로 적어 놓았는가입니다. 목표가 분할 매도 구간, 리밸런싱 기준을 문장으로가 아니라 숫자로 적어 놓지 않으면 위기에서 손이 멈춥니다. 금은 3단계, 비트코인은 2단계로 단순화하세요. 복잡한 전략은 위기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안전자산은 금도, 비트코인도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안전자산입니다.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이 구조를 점검한 사람만 위기에서 살아있는 자산을 갖게 됩니다. 첫째, 안전자산은 종목이 아니라 통제력입니다. 금이 안전한 이유는 금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금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을 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탈출구로 거론되는 이유도 코인이어서가 아니라 통제권을 개인이 쥘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간단합니다. 통제권이 약한 금은 안전하지 않고 통제권이 허술한 비트코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자산의 성격보다 먼저 통제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금의 역할은 기둥으로 고정하고 운용은 규칙으로 하라입니다. 금은 포트폴리오에서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심축이라는 말이 영원히 들고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심축일수록 규칙이 필요합니다. 목표가를 3단계로 나누고 가격이 오를수록 일부 이익을 확정하고 리스크가 커지는 신호가 나오면 보유 강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금을 사랑해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금을 도구로 써야 합니다. 특히 보관은 한 곳에 몰지 마십시오. 실물 보유든 수탁이든 최소한 접근 경로는 2갈래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비트코인은 확신 자산이 아니라 시나리오 자산으로만 두십시오. 비트코인을 금처럼 믿으면 불면의 자산이 되고 금을 비트코인처럼 흔들면 포트폴리오가 무너집니다. 비트코인은 특정 상황에서 효용이 커지는 옵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비중보다 규칙이 중요합니다. 매수는 분할, 보관은 분산, 현금화는 다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자금과 분리된 범위에서만 운용해야 합니다. 시나리오가 틀릴 때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해집니다. 넷째, 달러, 금리 에너지라는 세 개의 신호등을 항상 같이 보라입니다. 금 가격은 이야기로 오르지만 꺾일 때는 금리와 유동성으로 꺾입니다. 달러, 유동성이 조여지고 실질 금리가 튀어오르면 금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공급망과 지정학 리스크는 금의 프리미엄을 키웁니다. 그러니 금만 보지 말고 달러, 금리, 원유를 함께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한 방향으로 몰릴 때 시장은 급격히 움직입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원칙, 출구를 먼저 써라입니다. 상승장에서 출구를 쓰지 않으면 하락장에서 출구가 닫힙니다. 목표가 손절 기준, 리밸런싱 기준을 숫자로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숫자를 지키는 게 실력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에게 조금만 더를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을 이기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마두로 서사가 우리에게 던진 경고는 금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전자산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안전의 조건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샀는가 보다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꺼내고 어떻게 빠져나오는가가 수익과 생존을 가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방어이자 가장 현실적인 공격입니다.